안녕하세요. 스윗밤입니다. 오늘은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스윗밤 하세요. Think Again, 애덤 그랜트, 이경식 옮김, 한국경제신문 편했습니다. Think Again, 모르는 것을 아는 힘. 3부, 집단 차원의 다시 생각하기. 10장, 그것은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니다. 직장의 학습 문화를 구축하다. 스쿠버 다이빙에 푹 빠져있던 루카 파르미타노에게 익사의 위험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그런 위험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루카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는 긴 여행을 마친 역대 최연소 우주비행사가 되었다. 2013년 7월, 36살이던 이탈리아인 우주비행사 루카는 생애 최초의 우주 유영을 마쳤다. 6시간에 걸쳐서 실험을 진행했고 장비를 옮겼으며 전원 케이블과 데이터 케이블을 설치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루카와 또 다른 우주비행사 크리스 캐시디는 지난번에 하던 일을 마저 하고 보수 작업도 하려고 두 번째 우주 유영에 나섰다. 두 사람이 에어록에서 나갈 준비를 막 마쳤을 때 약 400km 아래로 지구가 보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우주에서 44분을 보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루카는 이상하게도 목 뒤가 축축해진다고 느꼈다.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마이크나 이어폰 장치에 쇼트가 일어나서 통신이 끊어질 수도 있었다. 루카는 휴스턴에 있는 통제실로 이 문제를 보고했다. 크리스는 땀을 흘리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루카는 이렇게 대답했다. 땀을 흘리긴 흘리지. 그렇지만 물의 양이 많아. 그리고 이 물은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아. 그냥 내 스누피캡에 고인단 말이야. 그냥 참고로 알아두라고 하는 말이야. 루카는 그렇게만 말하고 하던 일을 했다. 우주 유영 작업 책임자 카리나 에버슬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카리나는 루카에게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밝혀낼 팀을 꾸렸다. 액체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루카는 늘어나는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그게 물이라고 확신하는가? 루카는 혀를 내밀어서 헬멧 안에서 찰랑거리는 액체를 맛보았다. 금속성의 맛이 느껴졌다. 통제실에서는 우주 유영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루카와 크리스는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안전줄을 잡고 에어록으로 향해야 했다. 그런데 루카가 안테나를 잡으려고 몸을 뒤집는 순간 시야가 뿌옇게 변했고 코로 숨을 쉴 수 없었다. 물방울들이 그의 눈을 덮고 콧구멍을 막았던 것이다. 헬멧 안에서는 물이 계속 불어났고 만일 수면이 입까지 닿으면 그는 익사할 수도 있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최대한 빨리 에어록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으므로 온통 어두움이었다. 오로지 작은 헤드라이트 하나만이 그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었다. 그런데 그때 통신이 끊어져 버렸다. 자신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다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루카는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고 안전줄의 팽팽함 정도를 가늠해서 가까스로 에어록의 외부 해치로 돌아왔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험은 여전했다. 헬멧을 벗기 전에 크리스가 해치의 문을 닫아서 기압을 맞출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긴박한 침묵 속에서 몇 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루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헬멧을 벗었을 때
헬멧에는 약 1.5리터나 되는 물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살아남았다. 이 사건은 여러 달이 지난 뒤에 나사 역사상 가장 기묘한 우주복 불량 사건으로 불렸다. 그 뒤로 기술적인 보완이 빠르게 이어졌다. 우주복 기술자들이 물이 새는 위치를 추적해서 보완했고, 스노클처럼 생긴 호흡관을 우주복에 추가하고 헬멧 안으로 스며든 물을 빨아들이는 패드를 덧댔다. 그러나 가장 큰 실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문제였다. 일주일 전에 루카가 첫 번째 우주 유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자기 헬멧에 물방울이 몇 개 맺힌 것을 보았다. 그와 크리스는 이 물방울이 우주복에 장착된 식수통에서 새어나온 것이라고 생각했고, 휴스턴의 통제센터 사람들도 두 사람의 판단에 동의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식수통을 교체해야 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상황은 끝나버렸다. 우주정거장의 기관장 크리스 한센은 루카의 우주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그는 나와의 개인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헬멧에 소량의 물이 발생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던 것이죠. 라고 말했다. 우주정거장에 머물던 사람들은 식수통에서 물이 샌다는 인식, 이 인식을 깊이 파고들지 않은 채로 내릴 수 있었던 그럴듯한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루카가 경험한 이 무서운 공포는 나사가 다시 생각하기에 실패함으로써 끔찍한 재앙을 부른 최초의 사건이 아니었다. 1986년에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는 오링이라는 둥근 형태의 고무 패킹이 낮은 온도에서 딱딱하게 굳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분석한 결과 발사 직후에 폭발했다. 오링 불량은 발사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그 부품이 지난 여러 차례의 비행에서 아무런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발사 당일의 날씨가 이례적으로 추워지면서 로켓 추진체의 연결 부위를 감싸고 있던 오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바람에 뜨거운 가스가 새어나와 연료 탱크를 태우는 바람에 7명의 우주 비행사는 목숨을 잃었다. 2003년에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도 비슷한 환경에서 폭발했다. 콜롬비아호가 이륙한 직후에 지상에 있던 팀은 기체에서 거품이 형성되어서 떨어지는 현상을 포착했다. 그러나 관계자 대부분은 이것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지만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가정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데 실패한 채로 그저 다음 차례의 비행을 위해서 왕복 비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려면 우주 왕복선을 어떻게 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만 토론했다. 그러나 거품이 새는 현상은 치명적인 문제였다. 이 거품이 날개의 앞쪽 끝부분에 손상을 일으켰고, 이 손상으로 대기권 재진입 때 뜨거운 가스가 우주선 날개로 스며들었으며 결국 다시 7명의 우주 비행사가 목숨을 잃었다. 다시 생각하기는 단지 개인의 기술이 아니다. 이것은 집단의 역량이며 조직 문화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나사는 오랜 세월 동안 성과주의 조직 문화의 표본이었다. 나사에서는 그 어떤 가치보다 실행의 우수성이 높은 가치로 꼽혔다. 비록 나사가 놀라운 업적을 쌓긴 했지만 곧 과도한 확신 사이클의 희생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표준으로 삼는 운영 절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늘 해오던 과정에 확신을 가지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결과를 통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우쭐하는 순간 다시 생각하기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다시 생각하기는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보다 더 쉽게 나타나는데 이 문화에서는 성공이 핵심적인 가치이며 다시 생각하기 사이클이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학습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 기존의 관행을 의심하는 것, 새로운 시도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이 표준이다. 학습 문화에서는 조직이 보다 더 많이 혁신하며 실수가 보다 더 적게 나타나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나는 나사와 게이츠 재단에서 변화의 중요성을 공부하고 조언한 뒤에 학습 문화는 심리적 안정성 및 책임성이 특정한 조합을 이룰 때 활짝 꽃피운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실수한다. 고로 나는 배운다. 여러 해 전에 엔지니어였다가 경영학 교수로 변신한 에이미 에드먼은 의료 실수 예방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 그녀는 병원 한 곳을 찾아가서 직원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팀에서 심리적 안정성을 얼마나 느끼는지 조사했다. 당신은 처벌의 두려움 없이 모험을 감수하는가가 핵심적인 설문이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잘못된 처방약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례들을 추적하면서 각 팀이 저지르는 의료 실수의 숫자 관련 데이터를 모았다. 그런데 결과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심리적 안정성이 높은 팀일수록 실수의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그 결과만 보자면 심리적 안정성이 무사 안일주의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어떤 팀 안에서 신뢰의 뿌리가 깊을 때 사람들은 자기 동료가 하는 일을 의심하지 않거나 자기가 하는 일을 이중 점검할 필요성을 덜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드먼스는 곧 그 데이터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각 팀에서 발생한 실수는 팀원들이 스스로 보고한 실수였는데 그녀는 실수의 횟수와 관련된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 관찰자를 각 팀 안으로 잠입시켰다. 이렇게 해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자 놀라운 결과가 드러났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팀이 다른 팀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보고했지만 실제로 저지른 실수는 다른 팀들보다 적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기 실수를 자유롭게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팀에서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의 실수를 숨겼다. 그 바람에 잘못된 결과가 나와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기 어려웠고 따라서 예방할 수 있었던 실수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 그들은 동일한 실수를 계속 반복했다. 그때 이후로 심리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왕성하게 일어났다. 구글에서 분위기가 좋으면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나도 이 연구 작업에 함께 했는데 가장 중요한 차별적 요인은 팀 구성원이 누구인가도 아니었고 심지어 팀 구성원 각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심리적 안정성이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심리적 안정성은 많은 기업에서 유행어였다. 기업의 지도자는 심리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심리적 안정성은 목표 기준을 늦춘다거나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거나 그들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한다거나 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칭찬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심리적 안정성은 존중과 신뢰와 오픈마인드의 분위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은 질책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어떤 제안이나 우려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의 토대이다. 성과를 우선시하는 문화에서는 결과를 강조하는데 그 바람에 심리적 안정성이 쉽게 훼손된다.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자기가 유능한 존재임을 입증하려고 자기 경력을 보호하려고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올가매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의심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린다. 때로는 이것이 권력 거리 때문에 나타난다. 솔직히 말해 어떤 직원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쓴소리를 하겠는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권위에 자신을 순응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여기에 저항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지도 모를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성과주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문가들 앞에서 스스로를 검열한다. 자기 전문성에 자신이 없을 때는 특히 더 그렇다. 심리적 안정성의 부족은 나사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챌린저호 발사 직전에 몇몇 엔지니어가 발사를 연기해야 한다고 붉은 깃발을 흔들며 나섰지만 이들은 결국 상급자에 가로막혀서 입을 다물어야 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며 역시 입을 다물었다. 콜롬비아호 사고 때도 그랬다. 이 우주 왕복선이 발사된 직후에 지상 통제실의 엔지니어 한 사람이 날개에 발생한 손상의 정확한 부위와 충격 정도를 확인해야 하니 해상도 높은 사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리자들은 이런 문제 제기와 경고를 묵살해버렸다. 콜롬비아호가 발사된 뒤에 이 우주선의 상태를 평가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회의에서 그 엔지니어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콜롬비아호가 발사되기 약 한 달 전에 앨런 오초아가 우주비행사 운영부서의 부책임자가 되었다. 1993년에 최초의 라틴계 우주비행사가 되는 기록을 세웠던 그녀지만 관리자 역할로 지원했던 최초의 비행인 콜롬비아호가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이다. 그녀는 이 비극을 우주정거장에 있는 비행사들에게 전하고 숨진 비행사들의 가족을 위로한 뒤에 이런 사고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보기로 했다. 앨런은 나사에서 성과주의 문화가 심리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은 그녀가 나와의 개인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사람들은 공학 분야에서 자기가 대단히 탁월한 존재라고 우쭐댑니다. 이들은 자기 전문성이 의심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만일 그런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모두 당황하죠. 남들에게 자기가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나 사람들이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에 매우 신경을 써요. 질문하는 것 혹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는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앨런은 이런 문제와 맞서 싸워서 학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 주머니에 작은 메모 카드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 카드에는 모든 발사 때마다 그리고 운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온갖 질문이 적혀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가설을 설정하였나? 너는 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 가설이 틀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의 분석에서 불확실성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추천하는 방안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잘 안다. 그렇지만 불리한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10년 뒤,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똑같은 교훈이 우주복의 영역에서 다시 학습되어야 했다. 휴스턴의 통제실 요원들이 루카의 헬멧 안에 물방울이 맺힌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그들은 2개의 잘못된 가설을 설정했다. 식수통이 원인이라는 가설과 물방울 맺힘 효과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가설이었다. 그들은 루카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2번째 우주 유영 때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설정한 그 2개의 가설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엔지니어 크리스는 우주 유영 관리의 책임자가 되자 앨런이 한 것과 비슷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표준을 삼았다. 개인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크리스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그 상황에서 물었어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식수통이 샌다는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였을 것이고 이 대답에 곧바로 적신호가 작동했을 것입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는 기껏 10분밖에 걸리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콜롬비아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잉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품 예전에도 똑같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만일 누군가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면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은 우리가 자주 해야 하는 질문이다.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질문의 힘은 이 질문이 요구하는 솔직함에 있다. 이 질문은 개인적인 판단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을 방어적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의심과 호기심의 솔직한 표현이다. 앨런은 이 질문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녀는 공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우주 비행사로서 고위 간부의 역할까지 잘 수행했기에 그럴 수 있었다. 너무도 많은 곳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쉽지 않게 느껴진다. 심리적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각 분야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자기 조직의 심리적 안정성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 나섰다. 게이츠 재단의 심리적 안정성. 내가 게이트 재단에 처음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연례 전략 보고서에 대해서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재단 전체의 프로그램 팀들이 공동의장인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 및 CEO를 만나서 프로그램 실행 관련 경과 보고서들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는 자리였다. 비록 게이츠 재단은 질병 근절에서부터 교육의 질 향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었지만 이 전문가들은 때때로 빌이 가진 지식에 압도되곤 했다. 그의 지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이 넓고 깊었기 때문이다. 그런 빌이 만일 내가 하는 작업에서 치명적인 흠결을 찾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내 경력은 그 자리에서 끝장나고 말까? 여러 해 전에 게이츠 재단의 지도자들이 심리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나에게 제안했다. 그들은 빈틈없는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 하고 행여나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직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가신 문제들 중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룰 수도 있는 대담한 실험을 감행하기보다는 유효성이 증명된 것들로만 점진적인 개선을 안전하게 추구하는 전략을 고집하곤 했다. 심리적 안정성을 생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나와 있던 증거로만 보자면 몇 가지 출발점이 눈에 보였다.
나는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며 팀 하나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화를 바꾸는 일은 우리가 증진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선정하고 이런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칭찬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매진하는 직원들 사이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심리적 안정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자들에게 제시하는 표준적인 도움말은 개방성과 포괄성을 기본적인 가치로 설정하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하면 그들이 위험을 무릅써도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추천하는 도움말이 제대로 통할지 검증하기 위해서 나는 박사과정 학생이던 콘스탄티노스 코티파리스와 함께 실험을 하나 진행했다. 우리는 여러 개 회사를 무작위로 골라 관리자 여러 명을 선정한 다음에 자기가 관리하는 팀의 구성원들에게 건설적인 비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라고 했다. 그렇게 했더니 일주일 동안 각 팀의 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우리 예상대로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부하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요구했던 몇몇 관리자는 그들이 해준 말을 반기지 않았으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또 다른 관리자들은 부하 직원들의 피드백 내용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나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고 느꼈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 관리자들은 계속해서 피드백을 구하려 들지 않았으며 부하 직원들 역시 굳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또 다른 관리자 집단에는 다른 방식을 취했다. 이 경우 첫 주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1년 뒤에는 심리적 안정성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우리는 무작위로 선정한 이 관리자들에게 부하 직원들의 피드백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피드백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 및 미래의 발전 목표를 부하 직원들과 공유하라고 했다.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이 팀의 발전으로 이어졌던 때를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현재 직원들이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영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관리자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증명했고, 어떤 피드백에도 마음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이 관리자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서 부하 직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느끼는 고충을 한층 편안한 마음으로 털어놓을 수 있게 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유익한 피드백을 주기 시작했다. 자기 상사가 성장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관리자들도 자기 방문을 활짝 열어두게 되었다. 그 결과 아무거나 물어봐도 되는 커피 한 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관리자의 건설적인 비판 요청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자와 직원의 1:1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이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직원이 모여서 각자의 목표와 성취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어떤 조직의 단위 안에 심리적 안정성을 만드는 일은 이것만 따로 독립적으로 진행하거나 혹은 해야 할 일 목록을 놓고 하나씩 점검하는 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 우리 실험에 참가한 관리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과 둘러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일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하더라고 말했다. 부하 직원 가운데서도 개인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에 깜짝 놀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몇몇 부하 직원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관리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자신이 멋있게 돋보이도록 해줄 말만 골라 듣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관리자들이 계속해서 겸손함과 호기심을 드러내자 직원들도 마음을 열었다. 나는 게이츠 재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다. 관리자가 과거에 자기가 비판받았던 방식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마음을 열어놓는데 그치지 않고 만일 관리자가 부족했던 자기 경험을 전체 조직에 공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상적인 방법이 머리에 떠올랐다. 게이츠 재단 일을 맡기 여러 해 전에 와튼스쿨의 MBA 학생들은 연례 코미디 프로그램에 사용할 동영상을 하나 만들기로 했다. 지미 키멀 라이브의 심야 코너인 못된 트윗에서 영감을 얻은 발상이었는데 못된 트윗은 유명인이 출연해서 자기와 관련된 못된 트윗을 직접 읽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밝히는 코너이다. 이 코너를 패러디한 MBA 학생들의 동영상은 못된 리뷰였는데 교수가 직접 출연해서 학생들의 강의 평가 내용 가운데서 자기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읽는 형식이었다. 여기에 출연했던 한 교수는 이 강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강좌 가운데 최악이었다 라는 내용을 읽고 참담한 표정을 지은 다음에 상당히 맞는 말이네요 하고 말했다. 어떤 교수는 이 교수는 쌍괄호이다. 그렇지만 멋진 쌍괄호이다 라는 트윗을 읽은 다음에 씩 웃으면서 트윗이 스윗하네요 라고 덧붙였다. 나를 겨냥한 트윗은 당신을 생각하면 머펫이 생각나네요 였다. 이 못된 트윗을 올린 사람은 어떤 젊은 교수였다. 이 교수는 자기가 대중문화를 훤하게 꿰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아리아나 그랜데가 MS 워드에서 사용되는 폰트 가운데 하나라고 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매번 가을마다 이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마음을 활짝 열곤 했다. 학생들은 내가 강이라는 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나 자신이라는 개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진지하지 않음을 알고 나자 내가 보다 나은 강의를 하기를 바라면서 스스럼 없이 비판하고 제안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동영상을 멀린다 게이츠에게 보내면서 게이츠 재단이라는 조직 내부의 심리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슷한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멀린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멀린다는 스스로 난처한 상황을 자초하는 그 자리에 자기뿐만 아니라 간부진이 모두 참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자기가 제일 먼저 비판의 화살을 맞겠다고 했다. 멀린다 팀의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온갖 비판들을 수집한 다음에 이것을 노트 카드에 출력한 다음 멀린다가 카메라 앞에서 직원들의 비판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게 했다. 멀린다는 한 직원의 불만을 읽었다. 그녀는 메리 퍼킹 포핀스 같다. 멀린다가 누군가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최초의 장면이었는데 그녀는 직원의 불만을 읽은 뒤에 자기의 완벽주의적 모습을 한층 두드러져 보이게 만드는 자신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멀린다의 이런 모습이 직원들에게 미친 충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원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집단에는 거친 발언에 반응하는 그녀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집단에는 멀린다가 한층 일반적인 용어를 구사해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문화를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통제 집단이었다. 첫 번째 집단은 강력한 학습 지향을, 즉 자신의 단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추게 되었다. 권력거리도 어느 정도 사라져서 직원들은 멀린다 및 그 밖의 고위 간부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비판과 찬사를 아낌없이 주겠다는 강한 마음을 보였다. 어떤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 동영상에서 멀린다는 내가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가식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이다.
그녀가 내가 이런저런 회의에 많이 참석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는 내가 전혀 모르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말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녀의 정직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또 그랬기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녀는 웃고 그야말로 배꼽이 빠지게 웃고 그 다음 그 거친 논평에 대답할 때 한 번 더 가식을 벗어 던졌다. 이런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멀린다 게이츠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다. 그러니 사실 나는 멀린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본 셈이다. 자신이 완성 단계에 도달한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인정하려면 확신에 찬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신의 역량을 미처 확립하기 전 단계에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는 변호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상위 10% 이상 수준으로 평가받을 때는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경우 일자리를 구하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지만 상위 10% 미만으로 평가받을 때는 오히려 그런 당당함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하위 50% 미만으로 평가받는 변호사와 하위 25% 미만으로 평가받는 교사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취업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자기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때 결국 자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게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마음가짐이 조직 구석구석까지 확산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가짐만으로는 문화를 바꿔놓기에 충분하지 않다. 비록 심리적 안정성이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따르는 두려움을 없애주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권위에 도전하지는 않는다.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유형의 책임성을 만들어야 한다. 이 책임성이 자기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최상의 실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최고의 모범적인 실천의 도사리는 최악의 함정. 성과를 우선시하는 문화에서 사람들은 흔히 최고의 모범적인 실천에 애착을 갖는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처리 방식을 최선이라고 선포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다. 우리는 모범적 실천의 장점을 설교할 뿐 그것의 단점에는 의문을 품지 않는다. 그 실천에 어떤 지점에 흠이 있으며 어떤 지점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는 더는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직에서의 학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어야 하지만 최고의 실천 사례는 이미 더는 고칠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러나 한층 더 나은 실천 방안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사에서는 훈련 시뮬레이션이나 의미 있는 작전 활동을 한 뒤에는 반드시 보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때로는 보다 더 나은 실천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결과에 책임지게 만드는 성과주의 문화이다. 발사가 한 차례씩 연기될 때마다 나사에는 따가운 비판과 예산 삭감이라는 위협이 쏟아진다. 반대로 우주선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려놓을 때마다 격려와 찬사가 쏟아진다. 이 과정에서 자칫 나중에 있을 발사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잘못이 간과되고 만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실패한 건 그들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야.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최고의 로켓 과학자들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앨런도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중대한 일을 다룰 때는 이미 안전하다고 확인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고의 접근법일 수 있죠. 그러나 만일 이 방식이 사후에 철저한 평가를 차단한다면 이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단기적인 성과에 유리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학습에는 장애물로 작용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사회과학자들은 사람들이 결과의 성공과 실패에만 책임을 질 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경로를 계속해서 걸어갈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오로지 결과만 보고 칭찬하거나 보상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부족하고 변변찮은 전략을 지나치게 확신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을 답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중대한 것들이 달린 의사결정이 끔찍하게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판명되고 나서야 비로소 가던 길을 멈추고 여태까지의 관행을 다시 살펴본다. 어떤 결정이 성공할지 어떨지 판단할 때에는 우주 왕복선이 폭발할 때까지 혹은 우주 비행사가 익사 직전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함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선택권을 얼마나 주의 깊게 살피는지 평가함으로써 과정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은 얄팍한 생각을 토대로 한다. 좋은 의사결정 과정은 깊이 생각하기 및 다시 생각하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만들어내고 또한 이 의견을 표현하게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내리는 의사결정 뒤에서 작동하는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는 절차를 거칠 때 한층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더 철저하게 처리한다. 절차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말은 심리적 안정성과 정반대의 뜻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둘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에이미 에드먼스는 심리적 안정성이 책임성 없는 상태로 존재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지대 안에 머무는 경향이 있으며 책임성은 있지만 심리적 안정성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불안지대에서 침묵을 지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둘을 결합하면 학습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은 학습지대에서는 실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을 때 그 실험을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그 시험에 구멍을 뚫는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관계망인 도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향한 가장 효과적인 단계 가운데 하나를 아마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기업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단순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원들은 6쪽짜리 메모를 전달받는데 이 메모는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껏 인정되었던 제각기 다른 접근법을 소개하고 제시되는 해결책이 고객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 설명한다. 회의가 시작되면 집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그 메모를 각자 따로 읽는다. 물론 이런 방식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접근법은 아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할 때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내려진 의사결정의 결과가 알려지기 오래전부터 그 메모에 담긴 제안자의 생각에 녹아있는 창의성과 엄정함을 그리고 뒤이어 진행되는 회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철저함을 토대로 그 과정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사람들은 점수 매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점수판을 확장해서 결과뿐 아니라 절차까지도 고려한다. 그런데 설령 어떤 의사결정 결과가 긍정적이더라도 성공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만일 그 의사결정 과정의 깊이가 얕았는데도 결과가 좋았다면 운이 좋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 과정의 깊이가 깊었다면 그 결과를 개선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더 나은 실천 방안을 발견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일 부정적이라면 어떨까? 그 의사결정 과정의 깊이가 얕았던 경우에만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결과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이 철저했다고 평가한다면 똑똑한 실험을 한 것이 된다. 이런 실험을 진행할 이상적인 시점은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중대하지 않고 의사결정의 선택을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을 때이다. 너무도 많은 조직에서 지도자들은 테스트를 하거나 새로운 어떤 것에 투자를 하지도 않은 채 유리한 결과를 보장해줄 장치를 찾는다. 이것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에게 서양 최초로 발명한 금속 활자에 만족해하는 고객을 충분히 확보해 오면 그 새로운 인쇄술에 돈을 대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치료해줄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신약 효과가 입증되고 나면 임상시험에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발전을 가로막는 적이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의견은 다르지만 대범하게 실행한다는 원칙을 채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제프 베이조스가 언젠가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보고서에서 이 발상에 대해 표현했듯이 실험은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내기를 걸라고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이 점에 관해서 우리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이 사업에 돈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의 목표는 이런 종류의 실험을 환영하는 것, 즉 다시 생각하기가 일상적인 습관이 될 정도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과정에 대한 책임성은 단지 보상과 처벌의 문제만은 아니다. 누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은행에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고위 임원들이 추가 대출을 계속해서 승인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최초의 대출을 승인한 담당자가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최초 대출을 합리화하려는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임원 이직률이 높을 때 불량 대출을 포착해서 청산하는 건수도 늘어난다. 어떤 대출권을 놓고 볼 때 자신의 최소 대출을 승인한 사람이 아니라면 해당 고객에 대한 이전 신용평가를 아무래도 다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 고객이 과거에 19번이나 채무 불이행을 기록했다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대출 승인을 까다롭게 따져봐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초의 의사결정권자를 나중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평가자들과 분리시킬 때 다시 생각하기가 더 많이 나타난다. 나사는 여러 해 동안 이런 분리를 해내는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앨런은 이렇게 말했다. 계속 그래왔지만 비용과 일정을 책임지는 바로 그 관리자들이 기술적인 차원의 요구를 보류할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발사 당일에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기존의 결정을 옹호하는 선택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콜롬비아호 참사를 계기로 나사의 강력한 학습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이 한층 강하게 대두되었다. 다음번에 진행된 우주 왕복선 비행 때도 외부 엔진 탱크에 있는 센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그 뒤로도 1년 반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났지만 식별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2006년 휴스턴에서 카운트다운을 해야 하는 바로 그날에 해당 발사를 관리하는 팀에서 발사를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할 것인지를 놓고 투표를 했다.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딱 한 명, 앨런 오초아였다.
과거의 성과주의 문화에서였더라면 앨런은 반대표를 던지기 두려웠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가 막 형성되는 시점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마음껏 내도 된다는 분위기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우리의 임무입니다. 나사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은 단지 혁신을 늘려나가고 직원을 채용하는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당한 평가와 존중을 받는다고 느껴야 하니까요. 과거에는 발사가 안전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사가 안전함을 입증하는 것이 그 팀의 책임이 되었다. 이것은 보다 더 많은 겸손함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을 바라봐야 하고 보다 더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자신이 내리는 의사결정을 바라봐야 하며 해당 문제의 원인 및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분석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뒤에 앨런은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 본부의 고위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다수의 의견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에 놀라움이 가득한 관심을 표현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발사를 연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다음은 당시를 회상하는 앨런의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정된 날짜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척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나를 질책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을 품지 않았던 거죠. 다음날 모든 센서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나사는 센서의 간헐적인 오작동을 이유로 3건의 발사 일정을 몇 달씩 연기시켰다. 바로 그 시점에 우주왕복선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팀을 소집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는 발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극 좋은 환경 때문에 센서와 컴퓨터 사이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앨런은 존슨 우주센터의 부책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책임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뒤로 나사는 우주선 계획을 최종적으로 중단할 때까지 19차례 연속으로 우주왕복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18년에 앨런이 은퇴할 때 나사의 고위 간부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그녀가 2006년에 발사에 던졌던 반대표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다. 12년 동안 당신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던진 그 반대표 덕분에 나는 우주선 발사라는 문제에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과연 올바르게 잘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있으면서 과거 시점의 실험을 진행할 수는 없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저 과거에 반대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상상만 할 뿐이다. 예컨대 만일 나사가 오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선 기체에 거품이 형성되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다시 생각했더라면 14명의 귀중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또한 그런 사건들이 어째서 우주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시 평가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지 못했을까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학습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의문점들을 놓고 시달릴 일이 조금은 줄어든다.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할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